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억 단위 현금을 가방에 담아도 빵 한 조각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지폐를 세는 게 아니라 무게로 다는 나라들이 실제로 존재하죠. 심지어 돈으로 벽지를 바르는 게 진짜 벽지 사는 것보다 싼 상황도 있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나 한 번쯤 했을 법한 의문이 생기죠.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다면 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서 나눠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돈의 본질부터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돈 자체가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종이 조각이거든요. 돈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그것으로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돈은 교환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물물 교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불편했습니다. 내가 신발이 필요한데 쌀밖에 없고 신발 파는 사람은 쌀이 필요 없고 생선을 원한다면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화폐, 즉 돈입니다. 그럼 정부가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수요와 공급을 알아야 해요. 물건이 많고 사려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이 내려가고 물건이 적고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 원리는 절대 거스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작은 마을에 빵집이 하나 있고 이 빵집에서 하루에 100개의 빵을 만든다고 가정해봅시다. 마을 사람은 100명이고 각자 1,000원씩 가지고 있어요. 빵 한 개 가격이 1,000원이라면 모든 사람이 빵을 하나씩 살 수 있겠죠.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1,000원씩을 더 나눠줬어요. 이제 모두가 2,000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하죠. 오, 돈이 2배로 늘었네? 그럼 빵을 2개 사야지.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빵은 여전히 하루에 100개밖에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빵집 주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손님들이 200개의 빵을 달라고 아우성인데 재고는 100개밖에 없어요. 당연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빵 한 개에 2,000원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2,000원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빵 한 개밖에 못 사요. 돈의 양이 2배로 늘었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전혀 변하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공급은 늘어났는데 물건의 공급은 그대로여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극단적으로 진행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이건 정말 재앙 수준의 경제 위기입니다. 돈이 휴지처럼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빵집 주인이 가격을 올려서 돈을 더 벌었다고 해서 부자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돈을 더 받았기 때문에 빵집 주인도 다른 물건을 살 때 비싼 가격을 내야 하거든요. 빵집은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가 필요한데 밀가루 파는 사람도 가격을 올렸을 겁니다. 밀가루를 만들려면 밀이 필요한데 밀 농사 짓는 사람도 가격을 올렸겠죠. 결국 모든 물건의 가격이 동시에 오르면서 누구도 실제로 더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숫자만 커졌을 뿐이에요. 어제 빵이 1,000원, 오늘 2,000원이 됐다고 해서 내 삶의 질이 나아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경제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이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나라들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1920년대 독일, 정확히는 바이마르 공화국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은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전쟁에서 진 대가로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했고 경제는 파탄 상태였습니다. 공장은 파괴됐고 실업자는 넘쳐났고 국가 재정은 바닥이었죠. 정부는 절박했습니다. 배상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화폐 발행이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정부가 빚을 갚을 수 있었고 사람들도 돈을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곧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1923년 1월 빵 한 개가 250마르크였어요. 그런데 같은 해 11월이 되자 빵 한 개가 2천억 마르크가 됐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10개월 만에
가격이 8억 배로 뛴 거예요. 사람들은 빵 하나 사려고 손수레에 지폐를 가득 담아서 가게로 갔습니다. 지갑에 넣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난방을 했다는 겁니다. 장작을 사는 것보다 지폐를 태우는 게 더 저렴했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벽지를 발랐어요. 실제 벽지보다 싸니까요. 평생 모은 저축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고 연금으로 살던 노인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 혼란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분노와 절망은 극단적인 정치 세력에게 기회를 줬고 결국 히틀러의 나치당이 집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제2차 세계대전의 씨앗 중 하나였던 거죠. 두 번째 사례는 2000년대 짐바브웨입니다. 이 나라는 원래 로디지아라는 이름의 백인 지배 국가였는데 1980년대에 독립해서 짐바브웨가 됐어요. 새 대통령 무가베는 백인 농장주들의 땅을 몰수해서 흑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정의로워 보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재앙이었어요. 문제는 땅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농사 경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로디지아 시절 백인 농장주들은 수십 년간 농사를 지어온 전문가들이었는데 그들이 떠나자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졌죠. 여기에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짐바브웨 경제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또다시 화폐 발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그 결과는 역사상 최악의 하이퍼인플레이션 중 하나였습니다. 물가가 하루에 2배씩 올랐어요. 짐바브웨 정부는 100조 달짜리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100조 달러요. 그런데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달걀 3개였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길거리에 버렸어요. 주워봤자 아무 쓸모가 없었으니까요. 일부 사람들은 짐바브웨 달러 지폐를 기념품으로 외국 관광객들에게 팔아서 실제로 가치 있는 외화를 벌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베네수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많죠. 2000년대 초반 석유 가격이 높았을 때 베네수엘라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정부는 이 돈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복지 혜택을 제공했어요. 휘발유 가격은 거의 공짜 수준이었고 많은 물건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싸게 팔렸죠. 문제는 베네수엘라가 석유 외에는 아무것도 개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산업이 국유화됐고 민간 기업은 성장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2014년 석유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정부는 복지 혜택을 줄일 수 없었어요. 국민들이 반발할 테니까요. 그래서 또 화폐를 찍어냈습니다. 2016년부터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이 됐어요. 2018년에는 인플레이션율이 130만 %를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병원에는 약이 없었고 수백만 명이 나라를 떠났죠. 석유가 그렇게 많은 나라인데도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걸 찾아야 했습니다. 이 세 나라 외에도 1940년대 헝가리,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2000년대 짐바브웨 등 수많은 나라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모두 돈을 찍어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정부가 돈을 찍어내되 국민들한테는 주지 않고 외국 빚만 갚는 데 쓰면 안 될까요? 똑똑한 질문이지만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다른 나라들이 다 알아채거든요. 나라 간 거래에서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돈과 미국 돈의 교환 비율 같은 거죠. 만약 한국이 돈을 마구 찍어내면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에 100억을 빌려줬는데 한국이 돈을 찍어내서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100억 원의 실제 가치는 50억 원, 아니 30억 원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100억 원어치를 빌려줬는데 가치 없는 돈으로 갚네? 라고 생각하겠죠. 그럼 미국은 한국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앞으로 돈을 안 빌려줄 겁니다. 더 나아가 다른 나라들도 한국과의 거래를 꺼리게 되고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어요. 게다가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 더 많은 돈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를 전부 수입하잖아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석유값이 엄청나게 비싸져요. 그럼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물건을 운송하는 비용이 올라가고 결국 모든 물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진짜 해결책은 뭘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실행은 어렵습니다. 실제 생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공장을 짓고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기술을 개발해서 더 많은 물건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 경제 성장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먼저 교육에 투자합니다. 사람들이 더 높은 기술을 배우면 더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고, 공학을 배우면 기계를 설계할 수 있고, 의학을 배우면 사람을 치료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실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도로를 만들고 항구를 짓고 인터넷망을 깔면 물건을 빠르게 운송할 수 있고 정보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기업을 지원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공장을 짓는 회사에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게 되죠. 일자리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요. 월급을 받으면 물건을 사죠. 물건이 많이 팔리면 기업은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하고, 그러면 또 일자리가 늘어나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경제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들이 있어요. 한국이 대표적입니다. 1950년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1인당 GDP가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교육에 투자하고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했어요. 1960년대부터 섬유 공장을 짓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는 철강과 조선업으로, 1980년대에는 전자산업으로, 1990년대에는 반도체와 자동차로 확장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IT와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발전시켰죠. 지금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입니다. 이게 돈을 찍어낸 게 아니라 실제 가치를 만들어낸 결과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폐허였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고 주요 도시들이 공습으로 초토화됐죠. 하지만 일본은 돈을 찍어내지 않았어요. 대신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 전자제품, 정밀기계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았어요. 토요타, 소니, 캐논 같은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됐죠. 이렇게 실제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일본은 다시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1980년대에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될 정도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물건이 많이 생산되면 경쟁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면 가격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라면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 회사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라면 회사가 10개가 있다면, 한 회사가 가격을 너무 올리면 소비자들이 다른 회사 제품을 사버리죠. 그래서 회사들은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못하고 대신 더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더 맛있게 만들고,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편리하게 만들죠.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게 되니까요. 이걸 다시 정리해 볼게요.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건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앙입니다. 돈의 양이 늘어나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아무도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축한 사람들만 손해를 보고 경제는 혼란에 빠지죠. 진짜 해결책은 생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교육, 인프라, 기술 개발, 기업 지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경제를 성장시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이게 올바른 길이에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같은 나라들이 이 길을 걸어서 성공했습니다. 결국 경제의 핵심은 돈의 양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가치입니다.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높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게 진짜 부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돈을 찍어내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가 그냥 돈 많이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으면 이제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 재앙을 부르는 길입니다. 라고요.